안녕하세요.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집 사정은 잘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겪었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저희 가족은 5식구였는데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여동생들에게 예의 범절을 강조하면서 항상 엄하게 훈계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진 다정하셨고 5식구가 같이 있으면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13살쯤 됐을 때 집안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바로 아버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친구한테 보증을 서준 게 원인이 된 겁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보증 서는 걸 거절했다고 했었어요. 어머니도 절대 안 된다면서 아버지께 강하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신 절대 안 돼. 보증 서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이런 어머니의 만류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절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머니 몰래 보증을 서준 거죠. 정말 아버진 친구 사정이 걱정되는 마음에 보증까지 서줬는데 아빠의 절친했던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결국 잠수를 타더니 해외로 도피하면서 아빠가 모두 떠안게 된 겁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점점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화목했던 우리 가족은 부부싸움 때문에 하루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가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5식구가 살기엔 빠듯했어요. 그래서 어머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아, 내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에 친구를 뭘 믿고 보증을 서줘서 이 사단을 만들어. 온 가족 피 말리게 하니까 좋아? 좋냐고.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놈이 처자식 두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기까지 했어.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놈이 나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그랬어. 당신한테 상의 안 하고 보증 선 거 진짜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땐 나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어. 아이고, 속 터져. 남의 새끼들만 보이고 네 새끼들 안 보이냐? 네 새끼들 좀 봐. 계절 바뀌는데 옷도 제대로 못 사 입히는 거 안 보여? 당신 그 잘난 의리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어쩔 거야? 그때 아버진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 아버진 속상한 마음에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보고 더 속이 터진다는 듯 분통을 터뜨리면서 소리치셨어요. 당신 지금 술이 넘어가? 땅 파면 돈이 나오냐고. 지금 술 마실 돈이 어딨어. 빨리 빚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술 안 마시고 싶은 줄 알아? 나야말로 병재 들이붓고 싶은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당신은 정신을 못 차려. 술 마실 돈 있으면 애들 먹을 것부터 챙기라고.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어차피 망했어. 이제 난 다 망했다고. 아버진 어머니의 잔소리에 더욱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어머닌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술 마시는 걸 항상 걱정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술 깨고 출근한다고 해도 혹시나 저러다 사고라도 낼까봐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혹시나 가족들 몰래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아버진 그런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고 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운 겁니다. 하지만 어머닌 겉으로는 대장부 같아도 속으로는 엄청 여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주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본 겁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어요? 정씨가 왜 일어났어? 전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우리 정식이가 있어서 어머니 안 울어. 걱정 마. 그때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면서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아버지는 간암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늘 술에만 의존하셨어요. 정말로 그냥 나약하게 술만 마시다가 병을 키우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아버지도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짊어지면서 어깨가 무거우셨을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참 강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들 아빠, 하늘나라에선 배신당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애들은 내가 잘 키울 거니까 거기선 아프지도 말고 술도 좀 줄이고 우리 잘 사는 모습 거기서라도 꼭 지켜봐줘. 난 이제 당신 죽었다고 슬퍼할 시간도 없어. 난 애들 어머니니까 오늘까지만 울라요. 그러니까 잘 가시오. 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원망할 시간조차 없다는 듯이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어머니는 투잡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땐 파출부 그리고 부업으로 전단지까지 정말 안 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대학교까지 다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대학교까지 졸업한 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배우고 잘 컸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오로지 어머니의 희생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저희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존경할 만한 분이신지 지금부터 더 자세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탄탄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께 월급의 90%를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나왔어요. 이건 제가 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왜 어머니한테 줘? 우리 아들이 한 달 내내 힘들게 번 돈인데 넣었어. 아휴, 이 엄마가 돈이 뭐가 필요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매달 꼬박꼬박 90%까지는 아니더라도 70%까지는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이 돈 받고 편하겠어?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네 돈은 직접 관리할 줄 알아야지. 이건 내가 안 받을 거니까 적금을 들던지 통장에 넣어두던지 알아서 재테크 좀 해봐. 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을 쉽게 받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후 여동생들도 하나씩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저처럼 어머니께 용돈을 건넸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닌 지 2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한정식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처럼 식당을 차리고 사장님이 되셨어요. 평소 어머니가 음식 솜씨는 좋았지만 이렇게까지 한정식 집까지 차리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누구보다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입소문이 나서 예약하고 오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어머니 식당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 무렵 여동생들은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생은 나이 28에 시집을 갔고 막내 동생도 3년 뒤에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렸어요. 다들 좋은 남편들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씨가 네 동생들은 다 가정 꾸려서 애들 낳고 잘 사는데 넌 만나는 사람도 없어? 허구한 날 집에만 있는데 여자가 생기겠어? 어머니, 전 집이 좋아요. 뭘 집이 좋아? 너 내일부터 퇴근하면 9시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마. 알았어? 그런다고 여자가 생겨요? 왜 그렇게 절 쫓아내려고 그래요? 남자는 가정을 꾸려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네가 장가가는 거야. 솔직히 저는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짝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연애를 한 3번 정도 해봤지만 다들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들었어요. 그렇게 또 2년 정도 흘렀을 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씨가 너 있잖아. 이번 주말에 뭐해? 배드민턴이나 치러 가거나 등산하러 갈 것 같은데 넌 아직도 그렇게 취미생활만 갖고 있냐? 여자 좀 만나야지. 나 친한 후배 있거든. 성격도 좋고 또 인상도 좋으니까 한번 만나볼래? 너 그러다 눈 깜빡하면 40대야. 저는 그렇게 주말에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로 듣던 대로 말 한마디도 다소곳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정말로 차분한 그런 인상까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인연이 돼서 우리는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여동생들 결혼할 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한테 몇 번이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들, 엄마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어때? 좀 괜찮니? 예뻐요. 아유, 그러다가 거울 뚫어지겠어요. 화장이 뜨진 않았어? 이런 날에 화장 뜨면 안 되는데. 엄마 오늘 엄청 예쁘다니까요. 누가 보면 어머니가 시집 가는 줄 알겠어요. 그런가? 아이, 우리 아들이니까 그런 거야. 이번에 꼭 결혼해야지. 너 평생 노총각으로 죽을래? 알겠어요. 잘할 테니까 어서 가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먼저 예약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장모와 장인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장모를 보고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식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미 엄마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니겠지? 그런데 그 순간 장모도 뜬금없는 질문을 어머니를 보면서 했습니다. 혹시 안 싸둔 저 한 번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다가 두 분이서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두 분은 손뼉을 딱 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장모가 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서울 땡땡여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유, 맞구나, 맞아. 나 현숙이야, 이현숙. 현숙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50년이 다 됐지? 그동안 잘 살았어? 근데 네가 내 사돈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 그러게, 세상 진짜 좁다, 좁아. 저는 그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셨어요? 그래. 현숙이라고 한땐 친하게 지냈어. 나이 들고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서로 연락도 다 끊긴 거지.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네. 그러자 장모는 어머니의 말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아유, 반갑다, 복순아. 난 가끔 네 생각이 한 번씩 나더라고. 얜 도대체 뭐하고 살까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어쩜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나야 남편 먼저 보내고 먹고 사느라고 바빴지. 뭘 우리 며느리도 최고지 그래. 너도 딸 잘 키웠다. 너도 참 힘들었겠다. 연락 좀 하지 그랬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 상견례 자리는 두 분의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정말로 상견례 자리인데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양가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장모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장인도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서 처가 같은 경우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 중에 하나를 저와 아내가 살 수 있게 내어주셨어요. 평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던 어머니가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전세 계약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저희 부부한테 집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명의를 바꿔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와 아내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거기서 살림 차려. 대신에 당장은 내가 명의는 못 바꿔줘. 그래도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내 마음 알지? 그때 제 아내가 어머니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어머님. 요즘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신혼집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다. 네가 자식 낳고 둘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살 때 그때 명의를 바꿔주마. 내가 며느리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요즘에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나도 이렇게 부동산 자산 마련하기까지 피땀 흘려서 일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줄 수 없지 않겠니? 그래도 살면서 너희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꼭 너희들한테 명의 넘겨줄게. 네, 어머님, 감사드려요.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도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랐습니다. 아파트 명의와 상관없이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임신하면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죠. 태어날 아기만을 기다리면서 저희 부부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게 행복하다고 생각될 무렵 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식아, 너 회사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네 장모 연락되니? 장모님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내하고 통화한 것 같던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유, 나 못 살겠다. 못 살아, 정말.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한장하겠다. 석 달 전에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어찌해야 되는 거야? 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네 장모가 애들한테 창피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랬어. 엄마 친구잖아. 그래서 참고 기다려줬더니 완전히 내 연락까지 안 받고 있어. 아휴, 이걸 어쩐다니. 일단 알겠어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해볼게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된 아내는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장모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어머님한테 돈 빌렸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걔가 너한테 다 말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입이 왜 이렇게 가볍다니? 엄마, 돈 빌려갔으면 제때 갚아야지. 늦어질 것 같았으면 늦는다고 사과하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야지. 대체 왜 연락을 피하는 거야? 돈을 못 주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잠수 타고 싶었겠어? 못 갚을 돈을 왜 빌려? 대체 왜?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네 아버지 지금 10년째 놀고 있는데 아이,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빌린 거라고. 그럼 돈을 갚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렸단 말이야?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해서 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그럼. 나 진짜 어머님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당장 어머니께 전화드려. 당장. 못 갚아도 전화해서 해명하라고. 그때 아내는 장모한테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나 어릴 때부터 돈 갖고 그렇게 사골 치더니 어머님한테까지 이러면 난 어떡하냐고. 걱정 마. 장모님이 전화 드리겠지. 저는 우는 아내를 달래줬어요. 그때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장모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을 못 갚으면 동창끼리 시간 좀 달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왜 전화를 피하나 싶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제가 중간에서 노력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어머니께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이거 어쩌냐. 2천만 원 못 갚겠다고 몸으로 때우겠대. 몸으로 때운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식당에서 그냥 일 좀 시켜달래. 어머니도 그때 사람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이 어떻게 사돈끼리 일을 시켜. 내가 함부로 말도 못하고 지시도 편하게 못할 텐데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일하겠어. 근데 또 일을 안 시키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러면 어머니가 잘 판단하세요. 두 분 일이시잖아요. 알았어. 며느린 괜찮다고 하는데 난 괜히 너희가 불편할까 봐 그렇지.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한 대로 하세요. 이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한테 물어본 이유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무래도 같은 어머니들끼리 일을 시킨다는 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식당에서 장모를 고용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조건은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매달 20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고민이 많으셨는데 장모가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맨날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장모와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이 같이 한 곳에서 일하는 게 잘 맞았겠습니까? 정말 그때부터 저와 아내의 전화는 쉴 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내와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한테 장모가 전화를 한 겁니다. 선미야, 나 진짜 네 시어머니 너무 안 맞아. 엄마 왜 또? 뭔데 그래? 내가 오늘 음식 나르다가 미끄러져서 음식을 다 쏟은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조심성이 없냐면서 직원들 앞에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나 진짜 이 나이 먹고 너무 서럽다. 너무 속상해서 지금 혼자 소주 한 잔 마시고 있어. 엄마, 우리 어머님 식당 바쁜 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바쁠 때 어머니가 음식을 쏟았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 안 봐도 비디오야. 엄마 조심성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리래? 뭐? 진짜 딸 자식 다 필요 없다더니 넌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전화했더니 이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중에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봐라 어디. 됐어. 끊어. 아내는 장모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런 전화가 여러 번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정은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하소연 섞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잘 지내? 별일은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손주 태어나지? 며느린 몸조리 잘하고 있니? 네, 그럼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네 장모랑 진짜 도저히 같이 일 못해 먹겠다. 나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니, 출근을 10시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오후 2시에 출근하는 게 말이 된다니? 그 10시도 다른 직원보다 내가 생각해서 늦춰준 건데 이젠 자기 마음대로 2시에 온다니까? 물어보면 맨날 여기저기가 아프대. 새벽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핑계만 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아휴, 어떡해요? 진짜 이걸 어쩐다니.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 그래도 친구분이잖아요. 둘이 대화를 잘 해보세요. 그놈의 친구가 문제야? 친구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잘라버렸을 텐데. 에휴, 이놈의 정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다 정말. 저도 뚜렷한 방법이 없으니까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어머니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모가 어머니 가게에서 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또 한 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쯤 처제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는 사돈이기 전에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처제 결혼식에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저한테 억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씨가 네 장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엄마 또 왜 그래요? 아우, 난 이제 엄마가 전화하면 무서워. 이번엔 진짜 심각하다니까. 네 처제 이번에 결혼했잖아. 근데 글쎄 나한테 축의금 50만 원밖에 안 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니? 장모님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셨대요? 이번에도 자기 막내딸 시집 보낸다고 울고불고 얼마나 부탁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차용증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3천만 원까지 빌려갔어. 그래서 어쩌겠니? 그냥 빌려줬지. 나도 딸 시집 보내봤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다 알지. 그래서 눈 딱 감고 빌려준 건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차용증까지 썼다고요? 내가 쓰지 말라고 해도 자기도 양심 있는지 꾸역꾸역 쓰더라. 그거 안 쓰면 내가 안 빌려줄 줄 알고 차용증까지 써왔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축의금을 50만 원밖에 안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50만 원이면 적당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더러 최소한 100만 원 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진짜 네 장모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죽겠어. 아휴, 진짜 우리 장모님 왜 그러시지? 나도 답답하다 답답해. 그래서 나 맥주 한 잔 했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대장부 같은 성격이지만 속은 여리신 분이었기에 장모의 사정을 듣고 그냥 넘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모가 그걸 잘 알고 어머니한테 감정팔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전화를 끊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저는 두 분이 잘 지내길 바랬는데 장모의 저런 행동들을 보니까 이제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가 아직 임신 중이니까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두 분을 화해시켜 주려고 가게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잘 있나 싶어서 아내와 함께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장모가 어머니한테 뻔뻔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복순아, 나 월급 좀 올려주라. 이 정도면 올려줄 때 된 거 아니야? 야, 현수가 300만 원도 너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많이 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너랑 50년 친구고 사돈이야.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보단 좀 더 챙겨줘야지. 근데 사돈 대접을 이따위로 해? 잔말 말고 나 100만 원만 더 올려줘. 아, 요즘 8시간 일하고 400만 원 주는 식당이 어딨어? 몇 번을 말해. 난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여기서 일하다가 허리 다치고 여기저기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그러면 병원비라도 좀 주던가. 내가 너 보고 일하라고 부탁했어? 어? 네가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네가 네 발로 온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정말 식당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식당 아주머니가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아유, 진짜 우리 사장님 힘들겠다, 힘들겠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짜 물 흐린다더니 조용했던 식당 다 뒤집어 엎어놓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우리 손님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 사장님이 쓸데없이 정이 많아서 그래. 아이고. 그때 내가 아들인지 아는데도 식당 아주머니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행패 부리는 장모를 가로막고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잘라버리세요.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정말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당장 잘라버리세요. 그때 장모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또 네 시애미 편이야? 어쩜 딸이라는 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어? 제발 좀 내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마.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 안 보여? 엄마가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아니, 월급 좀 올려줄 수 있잖아. 나 허리 좀 봐. 여기 파스 붙인 거 보여? 내가 요즘 파스 안 붙이면 잠을 못 자. 병원비 값으로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 누가 엄마한테 여기서 일 좀 해달라고 애원했어? 엄마 말고도 여기서 일할 사람 줄 섰어. 그러니까 당장 나와. 엄마 당장 나오라고. 아낸 그렇게 장모한테 소리치고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데리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모를 끌고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장모는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왜 나가? 나 일해야 된다니까. 일은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여기서 해고됐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 아내는 정말 장모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어머닌 거기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날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때가 장모가 어머니랑 일한 지 꼭 7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모는 뻔뻔하게 다시 식당에 또 출근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염치가 없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장모하고 같이 1년 2개월 정도 일을 더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빌렸던 돈을 4,200만 원 정도 갚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멋진 아들을 출산했어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식아, 네 장모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떡하니? 오늘 토요일이라 예약도 많은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진짜 이놈의 여편네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갑자기 안 오신다고요? 어제 무슨 말 없으셨어요? 어제 갑자기 가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 가불 받아갔어. 아휴, 내가 믿고 해줬더니 이제 일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건가 봐. 지금 완전히 일도 다 꼬이고 어쩌면 좋아. 일단 제가 전화 걸어볼게요. 저는 엄마 전화를 끊고 장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이 사실을 전했고 결국 아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아내 전화는 잘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장모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엄마, 한창 바쁜 시간에 무단 결근하면 어떡해. 빨리 식당 나가. 나 때려칠 거야. 네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꼴에 지가 사장이라고 나한테 일 지시하는 것도 싫다고. 그럼 빌린 돈은 어쩔 거야? 배째라고 해라. 그동안 나 많이 갚았어. 그리고 설마 친구에다가 사돈끼리 그걸 받아내려고 하겠어? 걘 돈도 많은데 그깟 1,000만 원 좀 넘는 돈 별것도 아니야. 엄마, 그런 생각으로 가불한 거야? 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그것도 왜 하필 내 시댁에. 지금 당장 출근해. 당장. 아우 왜 소리 질러? 퇴직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진짜 엄마 나랑 인연 끊고 싶어? 진짜 엄마 나랑 인연 끊기기 싫으면 얼른 가서 일해. 빨리.
지금 가도 어차피 일 못해. 지금 내가 간다고 날 반겨주겠어? 그냥 내일 가지 뭐. 근데 우리 손주는 잘 있어? 손주 부르지도 마. 창피해 죽겠으니까. 나중에 애가 커서 외할머니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제발 그냥 지금이라도 출근해. 빨리. 나 어머님 얼굴도 못 본단 말이야. 결국 아내의 말에 장모는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진짜 이런 장모의 태도에 황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난 너 원망 안 해.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어서 우리 손주나 잘 돌봐. 어른들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할게. 엄마는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쯤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장모가 마침 시간이 돼서 저희 집에 와서 손주를 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를 챙기느라 전화기를 차에 두고 내린 줄도 몰랐었죠. 아내와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와 있었어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어디야? 아, 오늘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 다녀왔어요. 근데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당장 집으로 빨리 와. 지금 저희 집이세요? 그래, 그러니까 당장 와. 전 엄마가 그렇게 화난 모습을 정말 처음 봤네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와 같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집에 들어갔더니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고 장모는 밑에서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왜 이러고 계세요? 당장 이 여편네 내쫓아. 어서. 네? 쫓아내요? 아주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그러자 장모가 어머니를 보며 애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내가 미안해. 그냥 난 장난친 거라니까. 장난? 웃기고 있네. 당장 나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대화를 하는 두 분을 보고 저는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내가 진짜 살다 별꼴을 다 본다. 그때 엄마는 장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바로 1시간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챙겨준다고 집에서 사골국을 만들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미리 전화했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초인종을 누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가 인터폰을 받은 것도 모르고 어머님 평소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 왔다. 어서 문 좀 열어라. 사골국 좀 끓여왔어. 뭐야, 복순이냐? 아니, 넌 여기 어떻게 있어? 어떻게 있긴, 나도 외할머니야. 근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아니, 네 아들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잔말 말고 네 딸 주려고 사골국 챙겨왔으니까 문부터 열어. 그때 날이 추웠던 겨울이라서 어머니는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내 딸이 피곤하다고 다음에 오라는데 우리 딸이 문 열어주지 말래. 어쩌니? 너 그냥 가야겠다. 내가 며느리 주려고 사골까지 챙겨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너 그동안 우리 딸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길래 무섭고 싫다고 하니? 네가 정말 뻔뻔하고 진짜 악마 같다는데 평소에 사람 좋은 척 하더니만 집에서 며느리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진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야, 나 그런 적 없으니까 당장 이 문 열어.
그리고 그런 말을 진짜 우리 며느리가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유, 맞다니까. 야, 지금도 네 목소리 듣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꺼져. 장모의 억지에도 어머니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 집안에 며느리가 없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너 근데 지금 네가 있는 집 혹시 내 집인 거 아니? 아니,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딸 집이지. 네 딸 집이라고? 아직 너 몰랐구나. 난 이 집 아들한테 아직 안 줬어. 몰랐나 보네. 지금부터 내가 뭐 하나 잘 봐.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어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네. 신고 좀 하려고요. 지금 제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서 바로 신고 접수 좀 해주세요. 빨리 잡아가세요. 빨리요. 어머니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린 거였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머니도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겁니다. 인터폰으로 이 광경을 본 장모가 그때야 기겁하면서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를 보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너 지금 사돈을 신고하겠다는 거야? 이제야 문을 여네.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왜 그래? 근데 진짜 신고했어? 경찰 오면 어쩌려고 그래? 야, 신고 안 했어. 신고한 척한 거야. 네가 하는 짓이 하도 유치해서 나도 똑같이 했다. 왜? 신고 안 했다고? 그럼 지금 나 놀린 거야? 진짜 내가 그동안 참아줬더니 너 이제 안 되겠다. 나한테 차용증 쓴 거 있지? 그리고 갑을 받았던 돈 있지? 그 돈들 지금 싹 다 갚어.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그래?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내가 이 차용증 들고 가서 고소하면 되겠네. 어차피 형사도 안 될 거고 민사로 내가 시원하게 고소해 줄게. 고소하면 아마 압류 명령 떨어질 거다. 그러면 네 통장 다 압류되고 네 그 몇 없는 재산까지 다 압류해 줄게. 내가 널 친구라고 생각한 게 바보지 바보야. 이러면서 어머닌 저한테 전화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튀어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내는 정말로 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장모를 보고 소리쳤어요. 이젠 하다하다 어머님이랑 나 이간질까지 시켜? 그냥 날 죽여. 왜 그래 정말. 야, 아니야. 나 정말 장난친 거라니까. 아내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장모는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는 저희 어머니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우리 지금 50년 친구잖아. 다신 너한테 이런 짓 안 할게.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이제 내 빚 갚아야지. 나도 진짜 당장이라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진짜야. 나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그럼 너 하던 대로 몸으로 때워. 내일부턴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오전 8시까지 출근해. 알았어? 8시? 그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그동안 너 생각해서 내가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8시까지 출근해.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라. 알겠어? 싫으면 나 지금 고소하러 간다. 알겠어. 할게. 그리고 호칭은 사장님이야. 가게에서 복순이, 사돈 이런 걸로 부르면 나 바로 고소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나 믿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했지? 그것도 내일 가서 다 사과하고 넌 그냥 막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존댓말 쓰고 일해. 한 번만 더 막장으로 살면 나 이거 다 들고 법원 갈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3가지 조건을 걸었고 장모가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일단락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골국을 아내한테 끓여주셨습니다. 그때 장모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먼저 가볼게, 복순아. 그러면서 장모는 죄인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가 끓여준 사골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 정말 철이 없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많이 당했어요. 네 어머니 학교 다닐 때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아니, 네가 왜 울어? 난 우리 며느리 믿어. 그러니까 이거 어서 먹어. 병원에서 뭐래? 괜찮다니? 네, 아무 이상 없대요. 안정만 좀 취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행이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네 엄만 당분간 내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넌 서운해하지 말어. 아니에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후 장모와 어머니 관계는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정말 어머니 한마디면 장모가 꼼짝을 못한다고 했어요. 예전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불안했는지 장모한테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지난번 같은 일 있으면 나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알겠어? 연락도 다 차단하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이제 손주 생각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제발 좀. 그래, 알겠어. 내가 제대로 해볼게. 그때 장모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잘 지내려고 더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 덕분에 요즘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엄마한테 넌지시 요즘은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요즘 딱 좋아. 웬만한 일도 잘하고 이젠 사고도 안 쳐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쭉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그래, 장모님도 행동만 그렇지 심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세요. 전 어머니가 장모님이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꾸준히 지켜보마. 또 언제 돌변해서 사고 칠지 모르니까 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볼게. 두 분이 잘 지내면 아내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두 분은 오랜 친구이자 사돈, 그리고 같이 일도 하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들 돌잔치를 했었어요. 그날 두 분이서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는데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내가 장모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사고 안 치지? 내가 식당에만 출근하면 무서워 죽겠어. 조그만 실수해도 옛날 학교 다닐 때 학생부 부장 선생님 있지? 꼭 그런 사람처럼 나한테 호통을 친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실수할까봐 긴장하면서 이래. 그러자 엄마가 장모 말을 듣고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넌 또 말을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해? 왜 내가 잘해준 건 말도 안 꺼내?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뭐 내가 한 말도 맞는 말이잖아. 아무튼 우리 딸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테니까 그동안 내 행동들은 다 용서하거라. 저는 다짐하듯 말하는 장모의 말에 흐뭇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때 50년 친구였던 사돈을 도와주려다 역풍을 맞긴 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쉬는 날엔 가까운 데로 둘이 드라이브도 다녀오시고 꽃구경도 다니시는 걸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해서 양가 어른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사람 간의 신뢰를 잃으면 전 재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만큼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사람을 잃으면 그 관계는 정말 회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가족이든 동료 사이든 친구든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새해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